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8055님, 오늘 지난주에 제대한 아들과 대학에 입학한 딸이 연탄 봉사 갑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견스럽습니다. 정말 자식 잘 키우셨습니다. 4854님, 교수님, 제 아들이 올해 21살이에요. 병무청에서 입대 신청하라고 하는데 군에 보내기 걱정입니다. 저희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군대의 어두운 면이 없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이 9190님, 시원합니다. 신율님 정말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비판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방송인 김구라 씨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김구라 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거침없는 발언. 예. 야, 이렇게 방송해도 되나? 저도 걱정이 될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지는 그런 방송인인데요. 그런데 이 김구라 씨가 공황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독 연예인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비단 연예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시죠? 이남희 심리연구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구라 씨 공황장애로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공황장애가 어떤 병이에요? 네, 우선은 너무 지나치게 진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장애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증상이 자율신경 전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꼭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두근거리고 뭐 전체 땀도 나고 질식할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고 뭐 속 전체가 막 아프고요. 또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식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게 한 번 있다고 해서 나는 공황장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다른 뭐 약물을 먹었다든가 뭐 갑상선이나 이런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배제를 한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 이런 증상이 자꾸 재발이 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면은 정신과 의사가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붙이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정신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있나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다른 성격적인 문제가 기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조울병이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공황장애 자체가 다른 병으로 번지는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병발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예. 우울증이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발전한다기보다는 우울증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높아지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입니까? 스트레스상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조건 반사적인 기억이 머리에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발작이 한번 일어났다. 또는 뭐 지하철을 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시어머님을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 기억이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서 비슷한 상황에서 자꾸 일어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격에 어떤 취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공황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죠. 성격에 본인의 성격상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갈등이나 뭐 불만이나 이런 거를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하기보다는 억압을 하고 참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분들한테 올 수가 있죠. 근데요, 김구라 씨 외에도 연예인 중에는 코미디언 이경규 씨라든지 배우 차태현 씨라든지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라든지 이런 동방신기의 심지어 윤호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고백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경규 씨 같은 분이나 뭐 이런 김구라 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말로 벌어먹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그렇기 거는 때문에 더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는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무대에서 올릴 수 있는 적절한 말이냐를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남을 웃게 해야 되는 뭐 코미디언이라든지 남을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너무 남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로빈 윌리엄스 자살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우울증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그 우울증이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주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기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뭐 완전히 회사에 무슨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렇게 해서 어떤 젊은이들은 굉장히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기 힘들고,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내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기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공황장애가 연예인들한테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NS 상으로 쫙 퍼지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게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무래도 농어촌보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도시에서 시달리다가도 자연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시간, 공간 이런 게 다 쫓기고 쪼이고 또 대인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 하니까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이 이제 정신질환이 특히 일어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이거 약 먹으면 치료돼요? 이제 심할 경우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못 끊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을 안 받고 마구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심리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 약을 아주 잘 적정한 용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치도 물론 가능하고요. 완치도 되고요. 네, 재발 가능성은 어때요, 그러면? 물론 어느 병이든지 완치됐다고 해서 재발 안 하는 안 할 수는 없죠. 정상인들한테도 항상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이런 병이 크게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예방을 더 탄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너무 스케줄이 많고 너무 부하가 많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좀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 참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습니다. 아유, 이거 참. 네. 아니 제가 네. 저도 얼마 전에 사실은 우울증에 좀 시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저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거는 뭐, 예, 누구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게 정신질환이기 때문에요. 예. 감추기보다는 이렇게 털어놓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뭐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전문의시죠. 이남희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인천 아시안게임 시상식에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메달 수령 거부한 사람 있죠? 인도 네. 여자 복싱 선수. 네. 결국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네요. 예? 네. 국제복싱연맹이 어제 이제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이었죠. 예.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인도의 데비라는 선수한테요. 1년 동안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요. 이 데비라는 선수는 내년 10월 1일까지 국제복싱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대회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 9월 30일 대회 준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박진아 선수하고 데뷔하고 맞붙었었는데요. 예. 박진아 선수한테 패하면서 동메달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날 결승전이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주어진 메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박진아의 목에다 걸어줬었죠. 예. 그때 박진아가 이제 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메달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데뷔가 이걸 거부를 했고 결국 박진아는 3위 시상식에다 동메달을 올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초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징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영구제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여튼 뭐 인도 복싱협회에서는 되게 모험적인 선수를 해왔으니까 조금 선처해달라라고 얘기해서 징계 수위를 좀 낮추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정 불복 뭐 이런 죄목이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복싱 같은 경우는 사실 심판의 뭐 개입이나 심판의 역량이 상당히 크니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경기 자체가 진행되기 좀 아니, 그거 어려우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심판이 그 중요한 역할에 심판 말 잘 들어야죠. 아, 네, 그만 때리라고 근데 계속 때리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이 흥미로운 경기를 갖는다고 하는데, 연말을 맞아서 자체 평가전을 불우이웃 돕기 자선 경기로 치르는 모양이죠? 네, 축구 대표팀이 지금 일주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에서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일요일까지 예.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일요일 오전 11시 반에 제주 서귀포에 있는 강창학 축구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 중턱에 있는 축구장인데요. 아하. 여기서 이제 자선 경기를 갖겠다. 예. 뭐 상대팀을 어딜 부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대표팀 선수들을 반으로 나눠서 청백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보통 자체 청백전 저도 축구 대표팀 취재 많이 해봤지만 뭐 이렇게 큰 대중적인 인기는 끌지 못하고 기자들만 주로 보는 게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슈틸리케 감독이 그러지 말고 팬들을 좀 부르자. 그래서 수익을 얻게 되면은 그 수익은 제주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그리고 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팬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의욕을 보일 거 아니냐. 예. 그래서요 청사가 됐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제주 강사학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뭐 일부에 약간 기부도 받을 거고 하니까 뭐 제주 도민 여러분은 오래간만에 구경을 한번 가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FIFA 말이에요. FIFA 같은 경우에 이게 항상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월드컵 개최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 조사한 FIFA 직원 사표를 냈다는데 이것도 뭐 윗사람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IFA 일단은 2018년 카타르, 뭐 2022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비리 의혹이 계속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를 FIFA 안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 그 수석 조사관으로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변호사가 FIFA가 리더십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서 뭐 사람도
한 75명 정도 만나고 문건도 20만 건을 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예. 이걸 피파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태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놔도 피파가 받아들여지지 않니 피파는 리더십이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블래터 회장에 대해서는 뭐 내가 할 거는 여기까지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압력이 있을 가능성 또는 제가 피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좀 피파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피파 조직에서는 그 블래터 회장의 반기를 들면은 예. 결국 쫓겨나게 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블래터 힘이 그만큼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 조사관도 블래터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주변 분위기 속에서 왜 이렇게 문제점을 다 들추냐.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뭐 왕따 비슷한 걸 당하지 않았나. 물론 뭐 결과는 나오지 그 증거는 없지만요. 그런 식으로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땅콩 많이 드세요? 갑자기 땅콩 생각이 나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갑질은 이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네요. 예. 근데 이게 피파가 제가 이제 피파 조직이 뭐 겉으로는 되게 민주적인 것처럼 절차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 회장이 이게 피파가 대부분 큰 결정을 낼 때 1국 1투표제로 하거든요. 200국가 나라들이 한 표씩을 다 행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남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 28명이 결정하다 최근에 이 총회로 넘겼어요. 209개국. 근데 209개국 중에서 작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나라의 피파가 1년에 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파 회의에 참석한 사람 보면은 블래터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를 할 경우에 거의 모든 투표가 99%, 정말 낮게 그 찬성률이 나와도 예. 97%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에 이제 반대하는 나라들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고, 좀 쓰인 나라. 그거에 이제 예. 블래터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다수고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 같은 관계자가 나와서 막 피파 블래터 회장을 비판을 하면은 또 작은 나라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또 블래터 회장을 반대한 사람들의 또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투표에 그러면 그 블래터가 이기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파 조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조직도 돼 있고 또 국제 기구다 보니까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사법적인 처리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하니까요.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직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중소상공인 단체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 이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생존을 파탄내려는 최악의 판결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12일 날 나왔죠. 서울고법이 그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여기서 이제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죠? 네.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의무 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이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로 볼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그 국민들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좀 그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입니다. 뭐 대형마트들이 지금 보통 다 점원들이 거기 배치가 돼갖고 시식 코너든 뭐 생선 코너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걸 두고서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좀 정말 오답이 많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유통법에 따르면. 예? 예. 그런데 의무 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이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 처분 대상이 된 곳들, 의무휴업 처분 대상이 된 곳들은 점원의 도움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점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그냥 사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 곳이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형마트 그 생선도 팔고 고기도 파는 사람 다 있다. 예? 예. 여기는 대형마트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대형마트 측에서 고객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예. 배치를 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일 뿐이지 예. 영업의 일환이지 그거를 갖고 이제 뭐 대형마트라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판결에 따르면 진짜 대형마트 전국에 430여 개 등록이 돼 있는 대형마트는 다 뭐라 불러야 될지 참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송에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번 판결에서 어떤 얘기 하던가요? 예, 뭐, 주변에 이 판결들을 본 전문가들 입장은 좀 월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권적인 요소요? 예. 왜냐하면 유통법이 의무휴업 조례를 이제 좀 담았던 내용들이 2012년도 시행이 됐을 때 대형마트 소송을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이 조례를 각급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마트한테 의무휴업 처분을 내릴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다루었는데요. 예. 이렇게 소비자 불편이 크거나 대형마트라는 규정에 충분치 않다라든가 심지어는 FTA에 위배된다라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거에 만약에 그런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그럴 내용들이다. 월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말이에요. 일단은 네. 대형마트들이 휴점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매출에 인근 이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나 재래시장이나 이쪽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네. 거기서도 보면 제도 처음에 시행됐을 때 2012년도에도 매출이나 고객 수가 10%에서 11% 이상, 그 다음에 품목별로는 15% 이상 20% 가까이도 나온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2014년도 8월 달에 조사한 바도 10%에서 11% 이상은 꾸준히 계속 매출이 느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력 대응하시겠다. 앞으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남아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거와 관련돼 갖고는 저희들이 좀 황당한 판결이다. 앞서서 많은 것들은 그래도 대형마트가 패소를 했었는데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아예 의무휴업 조례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대형마트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는 좀 강력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거기 자네 꼴을 보니 어젯밤도 달렸구만. 지금부터 받아 적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헛개는 기본, 특허받은 복합원료로 숙취 해소에 강하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특허까지 받았으니 이태백이 강추하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이 음악 나오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주말입니다. 정말 주말 기분이 팍팍 느껴지는 그런 시그널인데요. 자, 오늘도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 쿠바. 네. 쿠바가 아주 참 특색 있는 나라예요, 진짜. 그렇죠. 쿠바 하면은 체게바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피델 카스트로보다는 체게바라가 더 유명하죠. 당연하죠. 체게바라의 티셔츠가 지금도 그렇죠. 유럽에서 네. 아주 날개돋이 팔리고 있는데. 머그컵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아예 체라는 카페가 있는데 국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보다는 체 게바라가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네, 마치 쿠바 혁명을 게바라가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죠. 네. 피델 카스트로는 거기에서 정권 권력을 잡은 거고, 네. 체게바라는 혁명 이후에 거기에서 장관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뿌리치고서 네. 다시 남미의 혁명운동을 그렇죠. 하러 정글로 들어간 사람이고, 네. 결국 볼리비아에서 죽었죠. 볼리비아에서 시체로 발견이 네, 됐지 볼리비아에서 않습니까? 이제 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레닌에게 트로츠키가 있었다면 카스트로에게는 체 게바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체 게바라가 마치 제임스 틴처럼 마치 문화적 아이콘의 인물이 되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체 게바라는 아는데 체 게바라가 뭘 했는지 모른다. 네, 쿠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쿠바하고 또 53년 만에 국교 정상을 하고, 네. 근데 체게바라에 관한 영화가 사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같은 그렇죠. 영화가 있었죠. 네. 네. 예. 가일 가르시아 베르나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드린 건데 모터사이클 원래 다이어리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브라질 감독 중에서 세계적인 감독이 월터 살레스가 만들었고, 예. 멕시코에서 유명 스타 배우인 가일 가르시아 베르나가 주연을 맡았었던 영화에서, 예. 이 영화도 한때 쿠바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로 꼽혔었죠. 자, 그리고 또 쿠바 영화 하면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네. 이거 유명하죠. 이게 독일의 거장 빈 벤더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예. 그러니까 쿠바가 독특한 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쿠바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해밍웨이도 있고. 일단 시가가 있죠. 시가. 네. 예. 쿠바 시가가 가장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쿠바산이냐, 아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틀린 것 같은데요. 시가가 있고. 시가 뽑히겠더라고요. 네. 그냥 담배가 좋아요. 시가는 이렇게 이 담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네. 예. 어쨌든 쿠바산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쿠바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재즈죠. 재즈. 네, 쿠바 재즈가 이제 워낙
뛰어난 음감과 예. 그 남미 특유의 그 정열과 그 깊이, 인생의 깊이 이런 것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도 정평이 나 있고요. 예. 빈 벤더스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쿠바의 음악적 뿌리를 좀 찾아가자 이런 그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라이 쿠더라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음악가가 쿠바의 그 숨겨진 재즈 음악가들을 찾아서 쿠바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다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음악 때문에, 이 영화 때문에 쿠바 재즈 음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름들도 지금 기억나는 이름들도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라이쿠더도 있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가들 중에서 콤파이 세군도 뭐 이런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루벤 곤잘레스 뭐 등등. 아마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때문에 쿠바 여행을 기획하고 쿠바 여행을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특히 쿠바의 도시인 그 아바나가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고 쿠바 사람들이 남미 그 중남미 특유의 그런 낙천적인 기질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거기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된 영화죠. 애니메이션 중에 2012년에 제가 그 제천영화제 위원장으로 있을 때 개막작으로 선정했던 치코아 리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따뜻한 2D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뿌리를 음악의 어떤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도 그랬고 말씀드린 치코아 리타도 그랬고요. 또 뭐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Searching for Sugar Man 같은 작품도 시스토 로드리게스라는 음악가를 새로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화와 음악이 어떤 깊은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쿠바 관련 영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하고 쿠바가 무려 53년 만에 그렇죠. 국교를 정상화했기 때문인데 참 여러 가지 곡절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1961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가 가장 큰 이슈였었고요. 그것이 이제 서로의 문을 빗장을 걸게 한 아주 직접적인 어떤 모티브가 됐었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1959년에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혁명에 성공했을 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쿠바가 미국 바로 코 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밑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굉장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리고 당시에 그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피리어드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 예컨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런데 좀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 쿠바의 정부 형태, 쿠바의 정권은 좀 다르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이제 북한하고 가까웠죠. 네. 쿠바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 근본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랫동안 쿠바하면 그 친북 정부나 친북 국가로 분류돼서 쿠바가 좀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간주가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쿠바의 혁명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일반 그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혁명 과정하고 좀 굉장히 다르고 사실은 카스트로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아주 소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성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카스트로가 대단했던 그 정말 그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88세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쿠바 정부가 얼만큼 그 당시에 부패했었던가. 맞아요. 그리고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그 당시 변화의 어떤 체계를 간절히 원했는가. 이런 것들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쿠바와 이 소련과의 어떤 그런 그 체제적 상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그거를 뭐랄까요. 두려워했었죠. 결국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서로가 그 미사일을 겨누게 되는 그런 정권의 어떤 싸움들이 벌어졌고요. 그런 얘기를 다룬 것이 그 미국의 로저 도널드슨 감독이 만든 D13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미사일이 발사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D13, 그러니까 13일 전부터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정치 드라마가 이제 D13이죠. D13. 네. 로저 도널드슨 감독은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강우석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공공의적인 생각이 나네. 미국의, 케빈 코스트너 나왔던 그 노웨이 아웃. 네, 노웨이 아웃. 노웨이 아웃은 로저 도널드슨이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류의 정치 드라마나 그리고 또는 굉장히 흥행성 있는 영화를. 노웨이 아웃도 참 재밌었는데. 그렇죠. 케빈 코스트너가 정말 멋있었죠. 예. 최고로 멋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흥행 감독으로 성공한 그런 연출가가 로저 도널드슨입니다. D13도 굉장히 긴박했던 미국 정가 그리고 백악관의 어떤 숨가쁜 어떤 전국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사실 좀 쿠바에서 좀 안타까운 게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격히 따지면.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라울 카스트로는 이제 북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라울 카스트로는 물론 동생이긴 합니다만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실용주의적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친중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라울 카스트로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카스트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올리버 스톤이 카스트로랑 가까웠다며. 굉장히 가깝죠. 올리버 스톤 감독. 올리버 스톤 감독하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플래툰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죠? 내추럴 본 킬러도 이제 있고. 올리버 스톤 감독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고. 이 사람은 지금 쿠바와 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그래서 부인은 한국 여자. 네. 친구. 네.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부인은 이제 한국 분이죠. 좀 몰랐어요. 여수분인가? 하여튼 저쪽 전남 쪽 분이셔서. 네. 그래서. 네. 여수도 하시네. 그렇죠. 네. 1년에 한두 번씩 꼭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이제, 장모. 장모 생신 때. 생기고. 그래서 올리버 스톤 감독은 정말 굉장히 한국적인 감독이고요. 한쪽에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피델 카스트로라고 할 정도니까요. 물론 친구는 아니고 한참 연상입니다만, 연배입니다만, 카스트로하고 같이 연단에서 나란히 앉아서 시가를 피는 장면도 많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아예 카스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피델 카스트로 찾아서라는 다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버 스톤 감독이 쿠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관여를 했고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왜냐하면 굉장히 참여형 영화입니다. 네. 예를 들면 Born on 4th July죠. 7월 4일생 그것도 그렇죠. 올리버 스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베트남전에 직접 참전을 했었고 참여형 지신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저명한 그런 어떤 좌파 지식인들과의 어떤 대담 이런 것들도 10부작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하고 올리버 있습니다. 스톤이요? 올리버 스톤 감독은 단순한 할리우드 감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 영화가요. 보면은 꼭 무슨 논문 읽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JFK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앞에 설명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 영화가 대부분 설명부터 시작되는 영화가 많잖아요. 그 영화 JFK 때문에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그런 미국 내 군산 복합체의 어떤 권력적 이득 때문에 권력적인 어떤 이권의 향방 때문에 살해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다 정교한 어떤 그런 근거로 제시한 영화가 됐었죠. 그래서 JFK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 그런 작품이 됐고요. 월스트리트 같은. 월스트리트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감독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어쨌든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1시간 정도짜리인데요. 보시면, 쿠바가, 이러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2에서도 이제 하바나가 나오죠. 하바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 쿠바 관련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정권이 몰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대부2를 보면 하바나에서 막 정말 화려한 카바레의 어떤 그런 클럽 쇼도 나오고 등등 하면서 이 정권이 막 말기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대부2에서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멜로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그 레나 올린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라하의 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연 여배우를 맡았던 레나 올린 최근에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활동 많이 안 합니다만 하바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그 발음은 아바나가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그 극장에서는 하바나로 걸렸죠. 영어도 하바나가 그렇죠. H가 맞죠?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갬블러죠. 그 도박사입니다. 도박사. 근데 이제 쿠바가 부패한 정권이 망가지기 전에 가장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 도박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미국의 도박사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 돈을 많이 벌려고 일확천금의 어떤 꿈을 가졌었는데 로버트 레드포드도 역시 하바나에 갔다가 도박을 벌이고 사실은 단순한 그 도박이 아니라 인생의 도박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요. 그 여인이 또 쿠바 혁명과 관련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혁명이냐 사랑이냐. 아하. 네, 이런 얘기. 네. 쿠바 혁명 때문에 영화가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거군요. 쿠바 네. 영화 이렇게 대충 보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국가로 분류가 됐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위험은 곧 그 매혹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매혹적인 어떤 공간, 매혹적인 어떤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쿠바 혁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보기에 쿠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인들이 뭔가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체게바라도 의대 그렇죠. 의사였고 카스트로도 의사였었고 그렇죠. 네. 예. 그들이 예. 그 혁명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지식인적 순결성, 순혈적 어떤 그런 투사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네. 이 주제곡이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음악 중에 하나가 찬찬. 예. 네. 차차차는 아니고 찬찬. 네. 찬찬찬.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예, 이제 잠시 뒤면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정당 해산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문제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희 월요일에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노래,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주제곡이죠. 챈챈인데요. 자, 오늘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주말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좀 춥지만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